제가 이 구은 선생님 풍경소리가 여러분 사실 좀 어려웠죠?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강의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게 이 선생님의 그 풍경소리의 스토리도 상당히 좀 어려운 데다가 이야기 그 주제에 캐치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또 굉장히 형식도 굉장히 어려워요. 구은 선생님이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거든요. 구은 선생님 60이에요. 60인데 우리가 60세에 소설도 못 읽으면은 소설가로서 생존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구은 선생님 소설이라도 제대로 독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나는 이 소설이 너무 어려워서 읽기는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많았을 거예요. 여기 지금 소설 잘 읽는 사람하고도 제가 좀 얘기를 해봤는데 3번 읽었다 그랬어요. 최소한 3번. 3번 읽었다 그랬는데 그 3번 정도 읽어도 아마 다 캐치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소설 읽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구은 선생님이 9 to 6라고 하는 자서전적인 소설 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모란꽃을 읽고 그리고 풍경소리를 읽어야지 이 선생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구은 선생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좀 악연으로 시작이 됐어요. 왜 악연으로 시작되는? 제가 그때 저 학교 대학에 있을 때 강연 하러 좀 오라고 그랬더니 10시에 오라고 하니까 11시 반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구은 선생님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소설을 잘 써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 다시 만났는데 그 이해 안 되는 부분, 구은 선생님이 왜 그럴까? 이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자서전적인 9 to 6라고 하는 그 부분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거기에 제가 이제 한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그 제목이 꾸준히 꿈을 그리다라는 거를 보시면 13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유형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소설을 공부를 하려면은 제대로 우리가 하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조금 이게 좀 잔소리 같기도 한데 한번 그러니까 이 굉장히 본인이 꿈을 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뭔가 하려면 9시부터 6시까지는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자기가 영화를 그 다음에 134쪽에 어떤 얘기가 영화 얘기가 나와요. 영화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는 영화를 보고 나면은 영화에 본 그 자막 내용은 한 줄이에요. 남자가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 집 안으로 매끄럼 걸어 들어왔다. 여기는 영화예요. 근데 본인이 상상한 부분, 그 영화를 보고 혼자 상상한 게 그거보다 한 대여섯 배 길어요. 그 발로 친 부분이 바로 자기가 혼자서 영화 보고 멋대로 상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선생님 참, 영화 보는 것도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영화가 주제가 뭔지, 그리고 또다시 그렇게 보면 다른 사람 같으면 영화를 또다시 한번 보는데 다시 보는 것도 아니래요.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리고 무슨 영화인지 주제가 뭔지도 그냥 그리고 지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 이해가, 보통 우리 사람으로서는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구은 선생님을 알고 그 이후에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이거를 읽고 다 이해가 됐어요. 모란꽃을 읽으면은 어떤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흩어지는 이야기, 일상에서 흩어지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워 모아가지고 주제화한 게 바로 구은 선생님의 소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풍경소리는 또 다르죠. 풍경소리는 그거보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의식의 흐름과 그리고 그 하자도 자기가 자기의 의식의 흐름을 나타내는 부분은 굉장히 옅은 부분으로, 그리고 또 진짜 그 하자, 소리의 연원이라고 하는 하자가 얘기할 때는 또 굵은 글자로 해가지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불교의 심오한 어떤 모습들을 타치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내용도 어려운 데다가 굉장히 작품 형식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소설 쓰는 사람이고 누구 건가 아니라 소설은 스토리라고 해서 소설은 절대 스토리가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할 때 소설은 예술은 형식이다. 형식. 형식으로 소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구혜선 선생님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혜선 소설의 진수를 알고 제대로 소설을 읽으면은 다음번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면 조금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순원 선생님하고 또 저기 구혜선 선생님하고 두 분이 굉장히 아주 절친이에요. 그래서 저기 이순원 선생님한테 이제 마이크를 넘겨가지고 구혜 선생님 뭐 소설이든 구혜 선생님 이야기를 좀 듣고 그리고 구혜 선생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원입니다. 저는 여기 늘 자주 참가를 했었고 이런데 오늘 구효 선생님 작품을 이제 제가 포럼에서 다룬다고 해서 저 구효 선생님은 생각을 해보니까 30년 넘게 문단에 나와서 30년 넘게 올려 다니고 이런데 지금 요즘은 좀 그렇게 요즘은 그런 질문들이 없는데 자주 잠적하기도 하고 또 한동안 저기 핸드폰도 없이 생활했어요. 이게 노숙자들처럼. 그래서 저인데 오는 문의 전화, 저보고 뭐 묻는 전화의 절반은 구요소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이런 내가 그 구요소 누가 전화해서 문의 전화 그 전화번호를 묻는 전화가 많았어요. 30대부터 이렇게 지금 제가 춘천에 가 있는데 춘천에 가니까 그때 같이 알던 한 친구가 또 있어요. 거기 하창수 씨가 35년 가까이 이거 살았다고 해요. 30년 넘게 살았다고 해요. 하창수 씨가. 그리고 그리고 하창수 씨를 만날 때마다 한 30년 텀을 두고 만나서만이 아니라 가면 늘 청년 작가 하창수를 보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구효 선생을 만나면 그런 청년인데 이렇게 쓰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양한 방식을 취해왔고 우리가 젊을 때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도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졌다가 다 망했죠. 그걸로 성공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 늪을 아주 깡총깡총 잘 지나면서 댄스도 추고 또 성공도 하고 한 사람이 구효소 작가가 아닌가. 그 구효소 선생 작품 중에서 I am a sophist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거는 그 안기부가 쉽게 말하면 안기부의 요 주위 인물이 안기부가 관찰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은 누구하고 점심을 먹었다. 뭘 먹고 몇 시에 퇴근하고 이런 걸 쭉 하는데 이게 사찰해서는 안 된 사람을 사찰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 사람의 그 기록을 폐기하라는 암호가 I am a sophist예요. 그 작품이 나왔을 때 많은 평론가들이 이렇게 저들끼리도 묻고 다른 작가에도 묻고 이것이 과연 소설이라 할 수 있는가. 이랬을 때 그 질문을 어느 평론가가 작가에게 또 이렇게 무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참 이렇게 그런 걸 이게 소설입니까 하고 묻는 건 우문이죠. 이럴 때 대답을 멋지게 해야 돼요. 그때 그 선생님이 소설가가 글을 써서 그것이 소설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곧 소설이다. 이건 내가 길을 내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또 한 번 이 구효 선생님하고 놀랐던 거는 어디 이렇게 대학생들이 대학교에 초대를 받아서 시간도 그래서 두 사람 같이 또 영가로 보여서 이제 두 사람 보통 한 사람을 초대해서 말을 듣는데 세트 같이 여기서인지 아니면 영가로 두 사람 싼 값에 둘을 모셨는지 모르겠는데 둘을 안 지켜놓고 이렇게 질문 구효 선생님들하고 저희들하고 하는데 한 학생이 저한테 먼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떨 때 글을 씁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들은 밤낮으로 쓰거든요. 잠 안 잘 때는 쓰는데 그것도 그렇게 답하게 뭐 해서
때거리가 떨어지면 쓴다고. 그러니까 늘 작가들은 때거리가 늘 떨어지니까 늘 쓰는 건데 그렇게 대답을 하고 구효소 선생님께 가서 산문 정신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산문 정신은 평론가들이나 일반 글 쓰는 사람들의 산문 정신을 또 알 텐데 작가의 산문 정신을 물을 때 구효소 선생님이 와 듣는 사람들이 다 글을 쓰고자 하는 학생들이었는데 굉장히 멋진 말을 했어요. 산문 정신은 여러분들 글 쓰다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좀 쉬죠. 네, 쉬고 좀 쉬었다가 보면 이렇게 그 슬럼프 같은 게 오면 좀 쉬었다가 하기도 하는데 구효 선생님 그때 산문 정신에서 그 학생들에게 말한 산문 정신 안 나갈 때도 밀어내고 써 나가는 것이 산문 정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제가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이 작가야말로 소년 천재에다가 대기만 성향까지 그 야무스 격정을 한 작가구나. 근데 뭔 일을 이렇게 해도 저하고 좀 비슷한 스타일도 있고 아닌 데도 많은데 저는 작업에 나오고 그냥 확 밀어붙이고 뭐 사람들 어려워하는 바도 없고 글 속에 보면 사람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하는 요소도 있고 이렇게 좀 어른들 대해서 좀 젊을 때는 지금은 지금 우리가 뭐 어른이니까 또 우리 사람들은 안 와요. 어디 가면 거의 우리가 제일 늙은이에요. 어떤 모임에 가면서 둘이 갔다가도 빨리 일어서 설 타임을 계산해야 되고 이러는데 젊을 때 이렇게 어른들 있는 자리 가면 좀 서먹서먹해 하고 늘 구석 뒤로 앉고 이랬는데 근데 글을 보면 굉장히 대차게 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애유내강이구나. 저는 그냥 애 어른 그냥 이렇게 별로 잘 안 가리고 그냥 막 하는데 글쓰기 성격도 그렇고 애강의 글쓰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실험들을 한국 문학에서 중요한 실험들을 해오고 풍경에 본 풍경소리 역시 구효소가 할 수 있는 젊을 때의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막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반전시키는 작품으로 아이노 소피스트를 썼듯이 이것 역시 그 풍경소리가 구효소의 만년의 어떤 실험을 문학적 실험을 담은 그리고 이게 실험가 또 작품성 이게 다 좋으니까 상을 받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 시대에 참 귀한 저서는 너무나 귀하고 친구로서도 귀하고 또 동지로서도 귀하고 한국 문학 전체를 통해서도 귀하고 이렇게 참 귀한 친구가 오늘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과분하게 소개를 해서 사실 조금 얘기하다 보면 뽀록 날 텐데 그걸 다 어떻게 모면을 하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오늘 풍경 소리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사실 저도 쓴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다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좀 어렵더라. 쓴 사람도 어려운데 읽으신 분들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그래서 좀 죄스럽고 이렇게 어려운 작품에 상을 왜 줬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마 이렇게 딱 보니까 알 수는 없는데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소설은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소설이에요. 같이 실린 같이 실린 작품 이름도 잊어먹었네. 노란 꽃. 그것도 사실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는 있어요. 그런 얘기죠. 전 이제 아까 그 꾸준히 꾸물거리다라는 제 자전 에세이 그거를 소개해 주셨는데 무지하게 꾸물거린다. 무지하게 꾸물거리고 또 하나는 제가 사는 거, 제 글 쓰는 스타일, 또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아주 꾸물거려서 우리 어머니가 그냥 속이 터지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이제 와이프가 속이 터지고 네. 그만큼 꾸물거리면서 또 이제 두서가 없어요. 두서가 없어. 그냥 두서가 없다는 거는 이 서자가 이게 저는 이 차례 서자인 줄 알았거든요. 두서가 없다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박완서 선생님의 그 서자더라고요. 그 실사 오른쪽에 놈자자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서자예요. 두서 없다.
이 서자가 뭐냐면 앞에 실사변이 있듯이 이게 두서없이 시작해서 맥락 없이 끝날 것 같습니다. 원래 제 소설이 그래요. 아까 이제 이순원 선생님이 산문정신 얘기할 때 사실 그때 그렇게 점잖게 말을 했죠. 안 써줘도 그러니까 모니터 안 써줘도 문장이 나올 때까지 계속 뚫어져라 들여다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 같았으면은 아마 그 이회수 선생이 자주 쓰시는 말을 썼을 것 같아요.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존버. 존버 모르시는 분 계세요? 존버 모르세요? 존버주의 그런 거 모르세요? 존나게 버티는 거를 이게 이제 이회수 선생이 이게 멋있어지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이렇게 생경해져요. 우리말로 맥락이라고 할머니들 다 쓰는 거나 존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인생 뭐 있어? 존버야. 그러니까 앞뒤도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있니라는 노래 두서가 없다. 제가 두서가 없고 인생 뭐 있니? 인생 뭐 있어? 그 다음에 꿈을 거리고요. 하여튼 이진관도 하나 불렀고요. 물론 이병철이라는 친구를 불렀고요. 꿈을 거리잖아요. 좀 약간 껄렁껄렁한 앵커 최일구도 인생 뭐 있냐라는 자기 노래를 불렀어요. 그 뭐냐면 인생 뭐 있냐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지. 존버하는 거지. 소설도 그런 것 같고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존버라는 말에는 별 의미 없으니 우리가 태어난데 목적이 없듯이 태어날 의미 없잖아요. 그냥 태어나는 거지. 그처럼 컴퓨터 모니터 보면서 사실 목적 없이 사는 거니까 그냥 살아야 되는데 사는 동안 우리가 목적을 갖게 되고 목적을 갖도록 강요받아. 그래서 목적을 가져. 그거 가지고 평생을 사는데 죽을 둥말둥 살고 막 안 돼서 속상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슬퍼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도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러잖아요. 네. 뭐라 그럴까 무저가 된 기분이 들고 견딜 수가 없고 남의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인정 안 해주고 소설가로 등단하고 싶을 때 등단도 안 되고 등단했는데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도 안 해주고 생내서 잘 팔려고 했는데 팔리지도 않고 그러면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죠. 아무도 왜 태어났는지 모르면서 태어난 이유가 분명히 있으며 태어난 의미가 있으면 태어나서 사는 데는 분명히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것도 이렇게 주입된 것 같아요. 주입돼서 살게 되는데 솔직히 톡 까놓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왜 사는지 모르잖아요.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시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뭔가 이루어야 되고 남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누군가가 우리한테 속삭이고 강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열심히 살지 말아야지, 대충 살아야지, 그냥 그런 거 아니겠어? 라는 생각도 갖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예? 그런 책 있지 않나요?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돼? 어이구, 속을 뻔했어. 나 그냥 이렇게 살래. 이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거긴 뭐냐면은 인생의 목적이 좋아요. 있다고 칩시다. 있다고 쳐도 그 목적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우리는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바람직하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 라고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좋고 바람직한 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그러니까 박 터지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 좁은 땅덩어리에서 애들 취직도 안 되고 말이죠.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누가 나는 그 반대쪽으로 가겠어. 그쪽도 길이 있고 그쪽도 삶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도 바람이 있으며 그쪽에 가도 서쪽 하늘에 지는 해도 있고
기러기가 울고 있는데 왜 다 이쪽으로 가지 하고 이쪽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아주 종종 있는데 예. 그런 사람들 대개 우리는 그냥 루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 삶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니까 자기 합리화 어떤 태도로 그쪽을 택한 거 아니냐고 아주 무리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죠. 두서가 없다. 또 꾸물거린다. 그 윤동주의 시를 보면은 저 동주라는 소설도 썼어요. 그래서 동주를 좀 많이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이 친구는 매우 부끄러워하는 친구. 부끄러움이 많아. 부끄러움이 많고 낯가림이 심해. 그렇게 생겼잖아요. 딱 보면. 그래서 뭘 해도 명쾌하게 결단력 같은 것이 없어요. 공부도 사실은 열심히 안 했어요. 공부보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의 사촌이 있었는데 송몽규라고 사촌이에요. 그 사촌은 와 중학생 때 집을 나서가지고 어딜 가냐면 상해 임시정부를 찾아가서 김구 밑에 가가지고 나 여기 들어가겠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일경에 붙잡혀가지고 고초도 겪고요. 그리고 뜻하는 바 있어서 또 일본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교토 대학을 다녀요. 그 제국대학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데 거기를 갔죠. 그 사촌을 따라다녀요 윤동주. 연대에 다니긴 했지만 일본 가서도 제국대에 가려고 했지만 못 가고立教 대학에 들어갑니다. 도쿄에. 그러다가 이제 교토에 이제 자기 사촌인 송문규가 잘 살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와요. 그쪽으로 와서도 교토 대학 못 들어가고 도시샤 대학이라고 동지사 대학 들어가죠. 그리고 걸어다니는 길이 있었는데요.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굉장히 긴 거리예요. 먼 거리인데 그걸 매일매일 걸어다녔어요. 저는 그 길을 2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길 가운데 경찰서가 있어요. 그가 처음에 체포돼서 구리를 살면서 조사를 받았던 그 경찰서가 바로 자기 등하교 길에 그게 있었어요. 그 거리를 보면서 야 이게 먼 거리를 걸어 다녔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일본 가기 전에 한국에 살 때 저쪽 서촌에 가면 지금 윤동주가 살았던 이게 세들어 살았던 김송이라는 작가의 집터가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거기 통인시장에서 저쪽 수성동 올라가는 그 길 중간에 왼쪽에 보면 벽에 윤동주가 살던 집이 붙어 있어요. 거기서부터 어디를 다녔냐면은 연대를 다닌 거죠. 그 거리가 얼마쯤 되겠어요. 그죠? 멀지는 않지만 가깝지도 않아요. 그 거리하고 도쿄에 윤동주가 다녔던 거리 거의 같아요. 그것도 뭐냐면 그 김송이라는 작가가 우리 집에 와서 살게 이리 와서 산 거야. 그리고 송문구가 아이 이리 와 교토로 와 온 거야. 오래면 오고 가려면 가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시를 쓰면서 매우 부끄러워했죠. 시가 이렇게 잘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시를 쉽게 잘 쓰지도 않았으면서 써놓고 쉽게 잘 써졌다고 그걸 되게 부끄러워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시인이나 문학하는 사람들은 자기 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부끄러워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쓰고 고치고 다 쓰고 고치고 책까지 나왔는데 부끄러워. 남이 읽었다고 얼굴 빨개지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나 두꺼운 사람들이 안 그러겠지만 이 글 쓰는 것의 어떤 기본적인 그 어떤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있지만 끝내 마음에 안 들어서 부끄러워서 남이 읽었다 그러면 부끄럽고 읽지 않았다 그러면 야야야 읽지 마. 내가 줄 테니까 갖고만 있어 그렇지. 그러는 거죠. 누구보다도 부끄럽다. 저도 마찬가지 부끄러워서 자꾸만 꾸물거리고 그리고 자꾸만 두서가 없었습니다. 두서가 없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줄거리, 어떤 맥락, 혹은 질서, 흐름 이런 것들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두서가 없다.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호스트 모던 얘기했지만 글쓰기에는 2가지가 있다. 크게 두서가 있는 글쓰기와 두서가 없는 글쓰기가 있다. 그럼 나는 어느 쪽 할까? 두서 없는 쪽을 가겠다.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두서라는 것 지금 내가 풍경소리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두서가 없어. 이렇게 두서가 없고 꾸물거립니다. 풍경소리 얘기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풍경 소리는 어떻게 이제 착상이 됐냐.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제 집이 거기 노원구 한계동이라고 여기 산골짜기예요. 거기서 이제 살면서 작업실을 어디다 얻었냐면 바로 고개를 넘으면 거기 당고개라고 있어요. 거기 당집이 있었나 봐요. 당고개를 넘으면 경기도 남양주가 돼요. 남양주에 청학리라는 아주 이상하게 고립된 마을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집값이 싸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작업실을 마련했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서울에서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거예요. 고개를 넘을 때 이 고개를 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무슨 고개를 넘는다는 것 자체는 어딘가를 넘어간다, 통과한다. 그 비욘드의 뜻이 있잖아요. 그걸 넘어갈 때마다 가장 생각이 많아지는 곳이에요. 그 당고개가. 평지를 걷는 것과 좀 달라요. 묘하게 고개를 넘어가는 아리랑 고개 넘어가는 것처럼 뭔가 고개를 넘을 때는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때 그 고개를 거의 넘으면 옛날에 그 5.27 범란이라고 있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장악하고 사회를 이렇게 질서화시키면서 절에 있는 스님들을 일대 검거령을 내려서 지금도 그 조계사 바로 앞에 가면 일주밀터 나기 전에 우리 걸어다니는 길 있잖아요. 인도 거기에 뭐가 이렇게 구리로 콱 박혀 있어요. 조계사 갈 때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가. 5.27 범란의 현장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스님들을 일부 스님들을 끌어다가 한 절에다 가둬놓고 이제 감시를 했던 그 절이 바로 그 덕능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넘어다닐 때마다 막 여러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걸 넘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절에서 이제 종소리가 6시 되면은 이제 저녁 예불 시간으로 이렇게 띵 하고 울리거든요. 그때 생각난 게 뭐냐면 성불사 깊은 밤에 이 시조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시조죠? 이은상인가? 이은상. 근데 시조를 노래로 만든 거지. 네. 성불사 깊은 밤에 아시는 분 계세요? 부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 성악하신 분 계세요? 아니면 그래요? 한번 누가 불러줘요 좀. 할 수 있으면. 갑자기 가사가 생각 안 나서. 자기 좀 불러봐. 그다음에 불러봐. 그거 유튜브 두 번째 주소를 좀 그리고 감사합니다. 노래를 잘하시네요. 약간 반음 비슷하게 가는 데가 정확하게 가시네요. 그게 이제 시조니까 3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음미하게 돼요. 왜 그럴까라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 음미 끝에 이 소설이 나왔는데 사실 이 소설의 첫 문장이 성불사 깊은 밤에 고요한 풍경소 이렇게 시작돼요. 중간에 주승은 잠이 들고 객이 홀로 듣는 그 나와요. 그 맨 끝에는 지문하고 이제 섞여서 잘 안 보이지만 저 소나마저 잠들어 홀로 울게 하라는 뜻의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초장 중장 종장이 있듯이 이 소설도 처음에는 이렇게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난 이 시조가 어느 순간에 마치 그냥 어떤 계시처럼 온 거죠. 성불사 깊은 밤에 그윽한 풍경 소리는 초장이니까 그냥 이제 그 배경과 느낌만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주승은 잠이 들고 객이 혼자 듣는구나에서 이거 심상치가 않은 시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은상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저 혼자 어떻게 그랬냐면 주승이 잠들었다 객이 홀로 듣는가에서 저한테 남았던 두 글자가 있었는데 주와 객이었어요. 주와 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주승이 잠이 들었어요. 그죠? 주승은 잠든 거예요. 객이 혼자 들어요. 자, 주는 잠들고 객은 깨어 있어요.
주객 하나는 잠들고 하나는 깨어 있어요. 그럼 맨 종정엔 뭐냐면은 저 소나마저 잠들게, 저 손이라는 게 객이잖아요. 저 객도 잠들게 될 때 주와 객이 다 잠들었어요. 주관과 객관이 다 잠들었어요. 뭐만 남아요? 풍경소리만. 풍경소리 진짜 혼자 울게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풍경소리를 듣고 보고 뭐 풍경을 보든 풍경소리를 듣든 주관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 세계에 대한 어떤 인식은 항상 주관과 객관이 그거잖아요. 근데 주관도 객관도 아닌 무엇이 있다는 거잖아요. 주관도 아닌 객관 제3의 어떤 관이 있는데, 이거는 주관관이 다 잠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삶을 그 자체가 내는 어떤 것을 주관적 의식도 아니고 객관적 의식도 아닌 그 두 의식을 다 벗어난 곳에 존재하는 어떤 것,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건 조금 으시시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으시시했어요. 이 주관이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생각을 하는 거고, 객관이라는 거는 내가 아닌 타인, 타자 혹은 남들의 집합이 하는 생각이고 관점이잖아. 이 주관 객관에는 있잖아, 공통되게 뒤에 관자가 붙어요. 주관도 관이고 객관도 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당도 당이고 더불어민주당도 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다르지만 둘 다 당이잖아요. 결국 뭐냐면 그들은 당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주관이나 객관은 전부 관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이죠. 주관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과 객관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둘 다 무엇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보여지는 주체가 누구예요? 주관일 경우에는 주인인 나고, 객관일 경우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관점이잖아요. 그러나 주나 객이나 전부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 인간과 사람은 어디에 사냐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살고 미국 사람은 미국에 살아요. 그래서 아무리 주관과 객관이 상치되고 반대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어디에서 어떤 언어를 쓰며 어떤 음식을 먹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회에서 어떤 문화 속에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주관과 객관을 나누고도 그들은 같이 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의 관점이라는 것을 영원히 떠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누구나 어느 나라 살든 나이가 어떻게 되든 어떤 언어를 쓰든 인간은 전적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 숙명적인 것이죠. 이 숙명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데, 여기는 저 소나마저 잠들고 주승이 잠이 들고 객이 조금 깨 있었는데, 여기 주승이 잠이 들고 그 다음에 미화가 잠깐 깨 있었잖아요. 나중에 미화도 잠들죠. 그럼 뭐 혼자 있어요? 인간의 관점을 떠난 어떤 것이 이 우주를 가득 채우는 거야. 소름 안 끼쳐요 지금? 네. 사실 미화가 맨 마지막 밤에 들었던 난폭하게 깨어나서 들었던 그 풍경 소리는요, 달빛에 투영된 걸로 봐서 전혀 바람이 없는 밤이었어요. 전혀 바람이 없는 밤이었는데 요란한 풍경 소리를 듣죠. 네. 그 소리는 우리가 소리라는 감각을 통해서 오는 소리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소리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소개했습니다만 장자가 말하기를 소리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인뢰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지뢰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천뢰라는 것이 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뭐 따질 때 꼭 세 가지로 하죠. 삼재로 천지인.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다 말할 때 되게 천지인 이렇게 순서로 보여요. 그래서 장자도 소리에는 세 가지, 천음과 지음과 그다음에 인뢰, 천뢰, 그다음에 지뢰 이렇게 그 인뢰는 사람의 목소리나 사람의 악기가 내는 소리, 지뢰는 바람, 하늘, 갈대, 새소 이런 것 자연의 소리, 이걸 지뢰라고 했고요. 천뢰는 뭐냐면은 그러한 소리들을 가능하게 하는 소리, 그러한 소리들을 있게 하는 소리. 그러나 그 소리는 그 무엇에 의해서도 감각되지 않는 소리, 들리지 않는 소리. 그죠? 인간의 귀는 가천범위 안의 것만 듣지 그 밖의 것은 못 듣게 돼 있어요. 만약에 듣는다면 귀 터져 죽어요.
우리가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내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 못 듣잖아요. 그거 들으면 우리는 미쳐 죽거든요. 하루도 못 살죠. 그래서 못 듣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소리 있죠. 시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천범위가 있듯이 가시범위라는 게 있어요. 우리 눈은 볼 수 있는 건 보지, 가시권 밖에 있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그 적외선, 또 뭐라 그러죠? 적외선이라고 하고 자외선. 이게 적과 자 바깥에 있는 그것은 우리가 못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소리가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객관으로도 주관으로도 볼 수 없는 소리가 있고 빛이 있는 거예요. 냄새는요? 냄새도 있어요. 또 맛은요? 촉감은요? 다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그 범위 바깥에는 엄청나게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소리가 있으며 빛이 있으며 냄새가 있으며 맛이 있으며 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오감 기관에 5개 기관이 있는데 5개 기관에 의해서 감지되는 세상 우주라는 것은 매우 적고 이를테면 몇 천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우리의 감각이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없다고 얘기하고 없는 걸로 간주하고 살아요. 뭐 그러라지. 상관없잖아요. 그래도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오감으로 감지되는 우주와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편협된 생각, 편협된 관점 속에 우리가 갇히게 되느냐는 거예요. 갇히면 어때? 상관없지. 한평생 사는데 그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며 전쟁을 일으키고 사륙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구교와 신교가 그렇게 싸워요? 수백 년 동안. 그렇잖아요? 이 당과 저 당이 왜 싸우며 남과 북이 왜 이러고 사냐고.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 인간들이 지금보다 감각의 그 범위를 2배로만 넓혀도 아마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넓히기는커녕 계속 좁히죠. 내 얘기가 맞아. 내 얘기만 맞아. 내 얘기를 들어. 쟤는 틀렸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광화문 집회하고 시청 집회가 서로 충돌하잖아요. 같은 형제 자매들인데.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 이게 이제 세상이라는 것을 자기 주관대로 받아들였거나 아니면 객관이라는 미명하에 어떠한 도구마를 설파하거나 이래서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구나 어쩔 수 없이 난 남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서울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또 작가라는 것 때문에 갖게 되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자기만의 편견이 있는데 가끔씩은 그 편견에서 훌쩍 벗어나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유혹? 매우 황홀한 유혹 같은 것을 일으킬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49분이야 벌써. 네. 저는 그래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는 문학을 한다. 문학을 한다는 것은 언어를 사용하는 예술이다. 그림이나 음악 같은 것은 빛, 색, 아니면 소리 이런 걸 사용하는데 우리는 언어를 사용한다. 언어라는 도구라는 것은 빛과 색과 어떻게 다른가 그런 것에서 매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언어라는 거는 옛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스위스에서 교수를 하고 책 한 권 남기지 않고 죽었는데 제자들의 강의록을 다 걷어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그 강의 노트를 정돈해가지고 책을 한 권 냈는데 말은 프랑스어를 썼는데 그 사람 이름도 프랑스어인데 교수는 스위스에서 하고 그 사람 이름 혹시 아세요? 네? 그래요. 그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 네? 작품을 얘기해. 그래서 그 제자들의 강의 노트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후대에 어떤 사람이 그걸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사람 책은 아닌데 그 사람 이름으로 나온 책이 딱 한 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 언어학 강의라는 책이에요. 일반 언어학 강의.
그 저자가 누구죠? 페르디낭 드 소시르. 아, 소시르요. 소시르. 아, 기호학자라고 얘기해야지. 소시르. 아유, 참. 기호학자라고 처음 시작을 해야지 우리가 빨리. 불문학자들인데 소시르. 사실 철학 쪽에서는 니체였지만 언어학 쪽에서는 소시르였고요. 사실 이 현대 철학이나 현대 인문학의 발생이 어떻게 보면 뭐 누구는 마르크스에서 찾고 누구는 프로이드 찾고 누구는 니체에서 찾지만 사실은 소시를 빼놓을 수가 없죠. 소시를 빼놓을 수 없는데 사실 소리로 돌아갔어. 소시를 그만하고. 아 그래요? 근데 언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이제 언어 얘기를 왜 하려고 그러냐면 그 주관 객관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관점이다. 그 관점이라는 것은 뭐랄까요, 진리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고 진리가 어떻게 생겼든 그걸 바라보는 관점일 뿐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시르 얘기를 하고요. 그럼 소시르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정신분석학자이면서 철학자가 누구예요? 그래. 그래도 락강이잖아요. 락강은 소시르가 없으면 락강이 없고요. 소시르가 없으면 들레즈도 없어요. 니체부터 시작했지.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시르 얘기, 락강 얘기 하자면 락강이 이 세계를 이제 그 분석하고 설파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걸 많이 들어봤을 건데 그게 뭐냐면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많이 들어봤죠? 많이. 거기 실제계라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이 실제계가 개의 개념이 뭐냐? 이 상징계를 알아야 돼. 이 상징계는 뭐냐면 이 세상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겼다고 보는 관점을 상징계예요. 이 세상은 사실 아까 말했듯이 꾸준히 꾸물거리면서 두서가 없게 생겼어요. 정말 두서가 없는데 이것이 두서 있는 걸로 시켜서 만들어진 세계가 상징계예요. 왜 그러냐면 두서 없고 질서가 없으면 인간은 불안해하잖아요. 두려워요. 그래서 이 세계가 해석돼야 되고 해석되어지려면 질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질서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해야 안심이 되고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은 실제로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샀다고 간주하는 것이 그것이 주관이고 객관이 다 똑같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그렇게 질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두서없게 생겨먹어서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런 세상을 실제계라고 하거든요. 실제계.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했으니까 천지인 나왔잖아요. 그리고 풍경소리에 성불사의 삼행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관, 객관 하나 뭐가 있어요? 락강식으로 보면 실제계가 하나 있죠. 그렇잖아요. 주관도 잠들고 객관도 잠들었을 때 남는 것. 우리들의 관점과 우리들의 오감으로 감지될 수 없는 실제 세계. 그거는 무질서하고 두서가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그러나 반드시 있고야만 하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것만 남잖아요. 그것만 남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가 하나 있다고 저는 설정을 해서 그거를 나라는 1인칭 화자로 삼았어요. 풍경소리에서는. 풍경소리에서는 미화를 1인칭 화자로 삼았죠. 미화를 바라보는 3인칭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나가, 알 수 없는 나가 또 하나 나와. 나중에 미화가 갈 때 어디로 가냐고 묻는 존재 있잖아요. 그거가 바로 제가 설정한 주관도 벗어나고 객관도 벗어났으면서 우리가 도저히 감지할 수 없는 세계의 존재.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존재가 있고 존재자가 있는데 이건 하이데거 개념이고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창조주와 피창조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부 피창조물인 거죠. 누가 창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감각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창조주가 없으면 있을 수 없던 거예요. 소리도 마찬가지, 냄새도 마찬가지, 촉감도 마찬가지, 맛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를 실제로 이제 설정한 것인데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 같은 절대적 존재인 건데
뭐 저는 뭐 절 얘기 쓰면서 하나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천례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이름으로도 불리울 수가 없다. 그러니 무슨 이름으로 나를 지칭한들 그것이 곧 나는 아니다. 이러면서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다 다르고 거기 주관 객관도 다 사람의 관점인데 그 관점에서 보여주는 세계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이 얼마나 엄청난 소리로 가득 찼는지 우리 귀는 듣지 못한다. 근데 그 소리는 있다. 얼마나 불교가 얼마나 그게 적절하냐면요. 여기 비로자람들도 나왔지만 대적광전이라는 것이 대적이 거대한 침묵이거든요. 거대한 침묵. 사일런스예요. The Great Silence가 대적. 거기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은 소리 없이 설법을 하는 거예요. 이 소설이 나와. 소리 없이 설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리고 죽었어요. 안 하긴 뭘 안 해요. 말을 다 했지만 그 말은 그 말에 갇혀 있으면 너희는 그 말 벗어날 수가 없으니 그 말을 들었어도 한 귀로 흘려라. 그리고 내 말은 저기 피안에 이르는 세계, The Great Silence에 이르는 세계로 가는 하나의 뗏목 같은 것으로서 거기까지 다 갔으면 그 뗏목은 버려라. 나의 84,000경에 내가 설한 그것도 다 잊어버려라. 그걸 끌고 갔다가는 강을 건너서 뗏목을 고맙다고 짊어지고 가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음이다. 버리고 가라. 그런 거거든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 정도 하시면 이 정도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두서가 없이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다 두서 이씨 받아들였다고 생각해요.